말해봐. 네가 왜 오토바이를 타? 회사 출근해야 할 시간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아들. 영순의 목소리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고함이 터지기까지 그녀에게는 사흘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들 준우가 출근한 뒤 영수는 홀린 듯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야 할 아들이 요즘 들어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것이 영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방 안에서는 정체 모를 숫자를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고 밤 11시 반이면 어김없이 마우스 클릭 소리가 벽을 넘어왔습니다. 영수는 청소를 핑계로 아들의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다림질 잘 된 셔츠들 뒤편으로 검은 가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퀴퀴한 기름 냄새와 함께 흠집 가득한 오토바이 헬멧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을 국밥집 주방에서 버텨온 여자였습니다.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뚝배기와 씨름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기업 사원증 대신 헬멧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준우야. 영수는 가방 안쪽을 더 살폈습니다.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의 재활치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준우의 이름이 아닌 유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하루 수십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내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수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의 오토바이가 시동을 걸자마자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도심을 지나 외곽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우는 익숙한 듯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고 영수는 모자를 눌러쓴 채 그 뒤를 쫓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헬멧을 벗는 아들의 모습은 영순이 알던 자랑스러운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찌든 한 사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준우는 곧장 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던 유진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유진이는 준우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우는 그녀의 무릎을 담요로 덮어주고 다리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병인의 말이 귓가에 걸렸습니다. 저 아가씨 고아라서 기댈 데가 준우 씨밖에 없다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었다가 이내 깊은 애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평소대로 밥상을 차리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준우는 회식이 있었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을 권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반 어김없이 마우스 클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홀로 앉아 어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영순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영순아, 나야.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만나고 싶다. 20년 전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준우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영순 씨의 밤을 통째로 앗아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침 영순 씨는 아들 준우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고통은 온전히 혼자 감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영순 씨는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인생을 걸고 매달리는 유진이라는 처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유진을 자주 돌보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만난 영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재활센터에 휠체어 타는 유진 씨 아시죠? 혹시 어떤 아가씨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간병인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고아 출신인데 혼자 쇼핑몰을 운영하다 크게 사고가 났다며 기댈 데가 아무도 없는 딱한 처지라 준우 씨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간병인은 옆에서 보기 안타까워요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영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실 유리창 너머로 땀을 뻘뻘 흘리며 기구에 매달려 훈련에 매진하는 유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포기를 모르는 듯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연이기에 우리 아들이 저토록 정성을 쏟는 것인지, 저 아이에게는 또 어떤 남모를 사연이 있는 것인지 가슴 한구석이 복잡해지며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의 방을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식 노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빼곡한 숫자와 차트, 그리고 군데군데 복수라는 단어가 적힌 메모들이 영순 씨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밤 11시 반, 어김없이 준우의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준우는 낮에는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을 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이 차가운 모니터 앞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집착의 끝에 아빠를 향한 시퍼런 원망이 서려 있다는 것을 영순 씨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짊어진 무게가 전부 내 탓인 것만 같아 영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영순 씨에게 준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고단함에 어깨가 처진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준우가 부드럽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힘들게 국밥 나르지 마세요. 식당 정리하고 이제 집에서 편히 쉬셔도 돼요. 영순 씨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놀라 묻자 준우는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식당 건물 제가 샀어요,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고생 그만하세요. 영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큰 건물을 샀다는 건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준우는 이미 엄마 모르게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재활센터는 기이할 정도로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늘 앉아있던 유진의 자리가 싸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준우가 간호사를 붙잡고 유진 씨가 어디 갔느냐고 묻자 간호사는 눈길을 피하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전원 조치됐어요. 보호자 측에서 요청하셔서 갑자기 옮기게 됐습니다. 보호자라니 유진에게 보호자가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우는 보호자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라며 되물었지만 간호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옮겨진 건지, 누가 데려간 건지 누군가 미리 입단속을 시켜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유진에게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우는 헬멧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어디서부터 유진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준우의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심, 준우의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는 그날 밤 단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모니터에는 나스닥 지수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준우의 손은 차갑게 멈춰 있었습니다. 도대체 유진이 어디로 옮겨진 건지, 누가 그녀를 데려간 건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고아라고 했던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보호자라니. 준우는 유진이 무언가 커다란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비밀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준우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측에서 입을 다문다면 직접 파헤치는 수밖에 없었죠. 준우는 유진과 함께 재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당 물리치료사도 고개를 저었고 원무과는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헬멧 가방 속에서 발견했던 유진의 치료비 영수증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병원 이름부터 수납번호, 날짜까지 하나하나 훑어내려가던 준우의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영수증 귀퉁이에 찍힌 아주 작고 흐릿한 직인 하나,
바로 병원장의 결제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비 영수증에는 결코 찍힐 리 없는 원장의 직인이 있다는 것, 그것은 병원 윗선에서 유진의 치료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유진아, 도대체 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니? 준우는 단서를 쥔 채 다시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엄마 영순 씨와 마주쳤습니다. 유진이 걱정되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영순 씨도 다시 병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놀란 눈을 맞추던 그 찰나 병원 입구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영순 씨의 이름을 부르는 한 노인. 20년 전 가족을 내팽개치고 당당하게 떠났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갈 곳 없는 몸이 되어서야 가족 앞에 나타난 준우 아빠였습니다. 영순 씨는 그 손이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준우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준우의 주먹은 핏기가 가실 정도로 꽉 쥐어져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준우야, 이 아비가 죽을 죄를 지었다.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노인은 연신 영순 씨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비참한 외침이 병원 로비를 한참 동안 울렸습니다. 영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벤치에 주저앉았고 준우는 말없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영순 씨의 손끝은 자꾸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우 역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유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순 씨는 그런 아들의 눈빛을 읽으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들이 감당했을 그 무거운 짐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준우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식창이 아닌 검색창이었습니다. 이 병원 원장이 누구인지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우의 표정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원장의 이름, 병원의 재단 구조, 그리고 얽히고 설킨 가족관계까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유진이 숨겨온 것이 단순한 과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유진아, 넌 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준우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찍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것은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원장의 비서라고 자신을 밝힌 그는 원장님이 유진 씨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잠깐 뵙기를 청했습니다. 준우는 전화를 끊고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진과 병원 원장 사이에 어떤 거대한 관계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병원 원장실 문이 열리자 중후한 체구의 남자가 창가에 등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준우의 허름한 배달원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앉게. 하지만 준우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이미 유진과 준우의 관계를 다 파악했다는 듯 책상 위에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조용히 물러나 주게. 준우는 그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원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유진 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준우는 봉투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당신들의 양심뿐입니다. 문을 나서는 준우의 등 뒤로 원장의 낮은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돈 많은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의 행방을 쥐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임이 분명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유진이 이 남자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말입니다. 원장실을 나온 준우는 곧장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차갑게 식은 머리로 생각을 정리했죠.
원장이 돈 봉투를 내밀었다는 것은 유진이의 행방을 훤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가 유진이의 치료비 영수증에 직접 직인을 찍은 장본인이라는 것도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준우는 병원 행정팀 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안면을 익혀둔 원무과 직원이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재활치료를 예약하고 수납하던 과정에서 몇 번 마주쳤던 업무과 여직원이었죠. 준우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어느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알 수 있겠느냐는 준우의 간절한 물음에 여직원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답했습니다.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원 서류에서 강남 쪽 요양병원 이름을 본 것 같다는 아주 작은 단서였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강남 일대의 요양병원은 총 3군데. 준우는 그날 오후 그 3곳을 전부 돌았습니다. 배달일은 뒤로 미룬 채 헬멧을 눌러쓰고 오토바이로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처음 2곳에서는 환자 명단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차가운 말만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3번째 병원이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 앞에 서는 순간 준우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 작은 창이 달린 병실 문 너머로 휠체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옆얼굴. 분명 유진이었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복도 입구에서 덩치 큰 사내 둘이 가로막아 섰습니다. 면회 불가 환자라며 앞을 막아서는 그들의 복장은 병원 직원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따로 붙여둔 감시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준우는 그들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이내 자리를 피했습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유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밖 벤치에 앉은 준우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래처와 통화하는 척 연기하며 눈은 오로지 병원 입구만을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바로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준우는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원장은 안으로 들어가며 감시자들과 짧게 눈짓을 나누더니 유진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준우는 건물 외벽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진이의 병실이 들여다 보이는 창가 쪽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원장이 유진이 앞에 앉아 무언가 강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돌린 채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것은 대화라기보다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진 유진이의 가녀린 손. 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저 남자가 유진이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오토바이 대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나스닥 창은 닫아버린 채 병원 재단의 등기부터 원장의 이름이 걸린 기사들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원장은 이 도시에서 꽤나 이름난 인물이었기에 자료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다 준우의 눈에 한 줄의 기사가 걸려들었습니다. 수년 전 원장의 외동딸이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갔다는 가십성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속 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유진이었습니다. 준우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고아라고 했습니다. 기댈 곳이 아무도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가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친아빠였고 그 아빠가 운영하는 병원의 원장이었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배신감이라기보다 유진이가 왜 고아라고 거짓말을 하며 집을 나와 홀로 버텨야 했는지 이해가 되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지금 유진이에게 필요한 것은 따져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준우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원장의 병원 지분 구조와 재단 운영 방식, 그리고 자금의 흐름까지. 준우가 그동안 시장에서 쌓아온 거대한 자산과 정보력이라면 이 견고한 성벽에도 충분히 균열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준우는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걸렸습니다.
준우는 낮에는 배달을 하면서도 밤마다 모니터 앞에서 원장의 병원을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어두운 구멍들이 보였습니다. 준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서류로 만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준우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엄마 영순 씨에게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영순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이미 무언가 거대한 결심을 읽어냈습니다. 더 묻는 대신 현관을 나서는 아들의 등에 대고 몸 조심해라라는 낮은 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준우는 헬멧을 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원장의 자택이었습니다.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준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를 구하기 위한 그의 질주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원장의 자택 정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준우는 젖은 헬멧을 벗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달려왔지만 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 전해주십시오. 김준우가 왔다고. 잠시 후 원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는 준우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겁도 없이 여기까지 왔군. 준우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장의 병원 비자금 내역과 재단 운영의 치부들이 빼곡하게 담긴 서류였습니다.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준우가 사흘밤을 꼬박 세워 정리한 것이었죠. 서류를 확인한 원장의 눈매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명예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유진이를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나를 협박하겠다는 건가? 아니요. 실행 가능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준우는 이미 원장의 병원 지분 일부를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나스닥에서 밤을 새워가며 쌓아온 막대한 자산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은 긴 침묵 끝에 결국 패배를 인정하듯 시선을 거뒀습니다. 별채 있어. 데려가게. 별채 문을 열자 유진이가 창가에 휠체어를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의 발소리가 들리자 유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유진이의 얼굴은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우는 유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지금 바로. 준우는 먼저 엄마 영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손님 한 분 모시고 갈게요. 방 좀 봐주세요. 준우는 택시를 불러 유진이를 태우고 휠체어까지 정성껏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택시 문을 닫아주며 준우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나 금방 뒤따라갈게. 먼저 가 있어. 준우는 오토바이에 올라 택시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순 씨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유진이를 보자마자 영순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휠체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이를 방으로 안내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영순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유진아. 그 따뜻한 한마디에 유진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영순 씨는 조용히 유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순 씨가 방을 나간 뒤 거실에는 준우와 유진이만 남았습니다. 유진이는 식어버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우 역시 유진이가 입을 열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먼저 정적을 깬 건 유진이었습니다. 오빠, 나 사실은 고아가 아니야. 준우는 아무런 대답 없이 유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 병원 원장이 우리 아빠야. 아빠가 강요하는 결혼이 싫어서 집을 나왔어. 사고가 난 뒤에도 손 내밀기가 싫었고 오빠한테도 말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준우가 천천히 그리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유진이가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영수증에 원장 직인이 찍혀 있었어. 거기서부터 찾아봤어.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네가 사라지고 너와 원장님의 관계를 계속 추적하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야.
유진이 네가 원장님의 딸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내가 누구의 딸이든 나한테는 내가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이야. 그건 변한 적 없어. 유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준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견뎌온 외로운 세월이 준우의 따뜻한 품 안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준우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투자를 진행하던 거래처 대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 씨, 이거 사실이에요? 시장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준우 씨가 불법 자전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요. 저도 방금 연락을 받아서 전화했습니다. 준우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불법이라니요. 이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어요. 검찰이 조만간 들이닥칠 거라고 다들 난리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거래처에서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장에 헛소문을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무근인 소문이었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하루 만에 준우와 거래하던 투자자 3명이 등을 돌리고 이탈했습니다. 준우는 즉시 배후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역추적해보니 준우를 예전부터 눈엣 가시로 여기던 세력과 유 원장이 연결된 사채업자 집단이 손을 잡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준우의 아빠가 과거에 몸담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악연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던 겁니다. 영순 씨는 이 흉흉한 소식을 전해 듣고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런 엄마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사실이 아니에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 걱정 마세요. 영순 씨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준우는 곁에 있던 유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유진이의 결단이 필요했고 유진이 역시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목발에 의지한 채였지만 유진이의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유진은 그동안 몸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이젠 목발에 의지해서 걸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빠를 직접 만나고 올게. 유진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우에게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전했습니다. 오빠, 나 혼자 가야 해. 준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같이 가자. 위험해. 아니, 아빠한테는 내가 직접 해야 해. 오빠가 가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 나 믿고 기다려줘. 준우는 잠시 유진이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눈동자에 서린 단단한 의지를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는 목발을 짚고 카카오 택시를 불렀습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이의 목발을 차에 실어주고 택시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유진이의 눈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택시가 멀어지는 길 위에서 준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실 문이 열리고 서류를 보던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유진이는 소파에 앉으라는 권유도 무시한 채 목발을 세워짚고 원장의 책상 앞에 꼿꼿이 섰습니다. 아빠, 준우 오빠 관련해서 시장에 소문 내신 거 맞죠? 원장은 대답 대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빠가 직접 하셨든 누군가에게 시켰든 그거 지금 당장 거둬주세요. 그 청년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나는 너를 보호하려는 거다. 보호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빠가 저를 집에서 내쫓고 몇 년 동안 저를 찾지도 않으셨잖아요. 그게 다 저를 위한 보호였어요? 원장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유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우 오빠가 저한테 해준 거 아빠는 알고 계세요?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까지 제 치료비를 댔어요.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제 재활비를 마련했다고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발 짚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원장은 애써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녀석 알고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내가 다 조사해봤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유진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오빠가 가진 그 서류 내용이 뭔지 정말 아세요? 저 그 내용 봤어요. 그 서류가 세상에 나오면 아빠 병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이름 석자가 영원히 끝나는 거라고요. 원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빠는 그 서류로 아빠를 공격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저를 되찾으려고만 했다고요. 그 차이를 아빠는 아직도 모르세요?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은 목발에 의지한 채 떨리지만 꼿꼿하게 서 있는 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준우에 대한 소문 건 정리하게 다 거둬 준우에게. 거래처들의 연락이 다시 오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소문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자 이탈했던 투자자 중 2명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준우는 여러 통의 전화를 받으며 유진이가 아빠를 만나 무엇을 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우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활센터 복도에서 담당 치료사에게 유진이의 경과를 막 듣고 돌아서던 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의 손에는 목발이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오로지 준우에게 고정된 채였습니다. 오빠 나 봐. 나 걷고 있어. 준우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진이가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유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그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마주친 두 사람. 준우는 두 팔로 유진이를 부서질 듯 감싸 안았습니다. 오빠, 오빠. 유진이는 준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준우 역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하고 밤을 새우고 헬멧을 쓰고 거리를 누볐던 그 고단했던 날들이 이 기적 같은 장면 하나로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준우는 건물 귀퉁이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외투의 구부정한 어깨, 바로 준우의 아빠였습니다. 노인은 아들이 근처에 있는 줄도 모른 채 병원 입구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 서서 아들의 행복을 훔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준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려가 따지고 싶은 마음도 영원히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것은 그저 늙고 지친 한 노인의 처량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준우는 결국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화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유진이와 누려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원장이 준우를 조용히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준우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뜻밖에도 준우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네. 준우는 예상치 못한 말에 잠시 굳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사람을 잘못 봤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진심과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그렇게 소리 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혼 준비는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두 사람의 앞날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상견례 자리에서 원장은 영순 씨에게 먼저 허리를 숙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순 씨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응어리가 단번에 녹을 순 없었지만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준우는 그 옆에서 유진이의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진이는 목발 없이도 제법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걸음걸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예식장 입장만큼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마주 잡은 두 사람의 손과 아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남몰래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덧 결혼식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준우는 혼자 예식장을 미리 둘러보러 갔습니다. 꽃 배치는 잘 되었는지, 신부가 걷는 동선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식장을 나서려는데 예식장 직원이 준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조금 전에 어르신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요. 이걸 신랑분께 꼭 전해달라며 두고 가셨습니다. 직원이 건넨 것은 낡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겉장은 여기저기 너덜너덜해졌고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있는 수첩이었습니다. 준우는 로비 한복판에 멈춰서서 그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준우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수첩 안에는 준우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는 문장부터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하고 첫 출근을 한 날까지, 심지어는 아들이 배달할 때 타던 오토바이 번호까지 꼼꼼히 메모해 놓았습니다. 날짜도 순서도 제각각이었지만 그 모든 조각들은 하나같이 준우의 인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우 아빠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그 긴 세월 동안에도 멀리서 그림자처럼 아들의 인생을 묵묵히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축하한다. 미안하다. 식장엔 나타나지 않으마. 거칠고 투박한 글씨 안에는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한 회한과 미안함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수첩을 차마 덮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로비 유리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골목 끝으로 구부정한 뒷모습 하나가 천천히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 뒷모습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안아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우는 그 낡은 수첩을 양복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습니다. 아빠의 평생이 담긴 그 묵직한 무게가 가슴속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순 씨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고운 한복 앞에서 거울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식당 주방에서 30년 넘게 뚝배기와 씨름하던 거친 손마디의 여자가 아닌 늠름한 아들을 장가보내는 단아한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준우가 고심 끝에 직접 골라준 비취색 저고리는 영순 씨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었죠. 영순 씨는 옷매무새를 조심스레 다듬으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진이의 곁에는 차가운 휠체어도 무거운 목발도 없었습니다. 영순 씨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영순 씨는 유진이의 가느다란 손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유진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준우의 집에서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건넸던 그 따뜻한 위로가 오늘 이 화려한 드레스 앞에서 다시 한번 전해집니다. 준우는 멋진 턱시도 차림으로 식장 입구에서 내빈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의 아빠인 원장이 다가와 준우의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살렸네. 정말 고맙네, 김서방. 준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은 남자와 남자 사이의 깊은 신뢰가 오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준우의 시선은 자꾸만 식장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수첩에 적어놓았던 아빠의 약속대로 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준우는 자꾸만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마음이 미련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기대인지 준우 스스로도 정의하기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고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이가 아빠의 팔짱을 끼고 문 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진이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자신의 힘으로 천천히 식장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또렷한 소리는 유진이가 그동안 견뎌온 고통을 씻어내는 기적의 소리처럼 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성과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준우는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입술을 깨물어 보았지만 유진이가 걸어오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지나온 험난했던 세월처럼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유진이가 마침내 준우 앞에 섰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이의 젖은 눈가에도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우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유진이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식이 모두 끝나고 하객들을 배웅하던 준우는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벤치에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앉아 식장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장의 박수 소리가 밖까지 들린 것인지 노인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붙잡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지금 준우의 곁에는 평생을 헌신한 영순 씨와 이제 막 아내가 된 유진이의 손이 있었습니다. 준우는 멀어지는 아빠를 향해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 노인은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도 없이 골목 안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세 사람은 준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순 씨가 아들의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고생 많았다.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내 인생 살아라. 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동안 낡은 헬멧 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처절했던 복수심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준우의 어깨에 편안히 머리를 기댔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이중 생활을 상징하던 낡은 오토바이 헬멧은 이제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우는 매일 아침 사랑하는 아내 유진이의 배웅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얼굴로 문을 나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